빗썸 비트코인 17% 폭락, 당신의 코인은 진짜입니까? 62만 개의 유령 사태 총정리. 2월 6일 저녁 7시 30분. 평범한 목요일 저녁, 퇴근길 지하철에서 저녁 식사를 하며 혹은 소파에 누워 스마트폰으로 차트를 확인하던 수많은 투자자들이 동시에 비명을 질렀습니다. 빗썸 거래소의 비트코인 가격이 순식간에 17% 넘게 폭락한 겁니다. 이건 단순한 하락이 아니었습니다. 수직 낙하였습니다. 1억 3천만 원대를 유지하던 비트코인이 순식간에 1억 7백만 원대까지 추락했습니다. 단 몇 분 만에 말이죠. 전 세계 어느 거래소도 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바이낸스도 코인베이스도 업비트도 평온했습니다. 오직 빗썸만, 한국의 빗썸만이 이 기괴한 플래시 크래시를 겪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비트코인은 24시간 전 세계에서 거래됩니다. 뉴욕이 잠들면 런던이 깨고 런던이 잠들면 서울이 깨어나는 글로벌 마켓입니다. 차익거래 봇들이 각 거래소 간 가격 차이를 실시간으로 메우기 때문에 한 거래소만 독립적으로 17% 폭락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불가능이 일어났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는 순식간에 아비 교환이 됐습니다. 미친, 내 물량 다 털렸어. 이게 뭐야, 빗썸만 왜 이래? 혹시 북한 해킹? 공포와 혼란 속에서 온갖 추측이 난무했습니다. 그리고 약 30분 뒤 빗썸 측에서 긴급 공지를 띄웠습니다. 시스템 오류로 인한 일시적 현상이라고. 하지만 이미 시장은 난도질당한 뒤였습니다. 빗썸의 공식 해명이 나왔을 때 사람들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직원의 실수로 비트코인 62만 개가 잘못 발행되었습니다. 62만 개. 이 숫자가 얼마나 황당한지 이해하려면 비트코인의 기본 원리를 알아야 합니다. 비트코인은 2009년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정체불명의 인물 혹은 집단이 만든 최초의 암호화폐입니다. 그리고 그 핵심 가치는 희소성에 있습니다. 전 세계에 단 2100만 개만 존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죠. 금이 지구상에 한정된 양만 존재하는 것처럼 비트코인도 디지털 금으로서 절대 2100만 개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건 블록체인 프로토콜의 근간입니다. 현재까지 채굴된 비트코인은 약 1970만 개 정도입니다. 그중 상당수는 잃어버린 개인키로 영원히 사라졌고 장기 보유자들의 콜드월렛에 잠들어 있습니다. 실제로 유통되는 물량은 훨씬 적죠. 그런데 빗썸에서 62만 개라는 유령 코인이 갑자기 등장했습니다. 전체 발행량의 약 3%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빗썸이 실제로 보유한 비트코인은 고작 5만 개라는 사실입니다. 12배가 넘는 가짜 물량이 시장에 쏟아진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만약 실물금 시장에서 어떤 거래소가 보유량의 12배를 갑자기 시장에 팔아치웠다고 상상해보세요. 그 거래소는 금을 복제한 걸까요? 아니면 종이에 금이라고 쓴 걸 팔았을까요? 답은 후자입니다. 빗썸은 장부에 숫자만 적어놓고 그걸 비트코인이라고 부르며 거래한 겁니다. 이번 사태의 진짜 피해자들은 예약 매도 스타프 마이너스 로스를 걸어둔 투자자들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암호화폐 시장은 변동성이 극심합니다. 하루에도 10% 이상 요동칠 수 있는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손실을 제한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예약 매도입니다. 예를 들어 1억 3천만 원의 비트코인을 샀다면 1억 2천만 원에 자동으로 매도하도록 설정해두는 거죠. 만약 10% 이상 떨어지면 손절하고 나가겠다는 안전장치입니다. 이건 합리적인 리스크 관리입니다. 전문 트레이더들이 가장 먼저 배우는 기초 중의 기초죠. 그런데 이번 빗썸 사태에서 이 안전장치가 덫이됐습니다. 62만 개의 유령 코인이 시장에 쏟아지며 가격이 순식간에 17% 폭락하자 수많은 예약 매도 주문이 도미노처럼 연쇄 작동했습니다. 투자자의 의지와는 전혀 관계없이 시스템이 자동으로 헐값에 물량을 팔아치운 겁니다. 자고 일어나니 내 비트코인은 사라지고 계좌에는 17% 할인된 가격에 현금만 덩그러니 남아있습니다. 나는 팔 생각이 없었는데 거래소 오류 때문에 강제로 손실을 확정당했다는 항의가 폭발했습니다. 더 황당한 건 30분 뒤 가격이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만약 예약 매도가 없었다면 혹은 그냥 자고 있었다면 아무 손해도 없었을 사람들이 시스템의 충실한 작동 때문에 피해를 입은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이건 비트코인의 탈중앙화 철학과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비트코인은 원래 누구도 당신의 자산을 강제로 빼앗을 수 없다는 원칙 위에 세워졌습니다. 은행도 정부도 해커도 당신의 개인키를 모르면 절대 건드릴 수 없는 자산. 그런데 중앙화된 거래소에 맡겨둔 순간 거래소의 시스템 오류 하나로 당신의 자산이 당신 의지와 무관하게 처분됩니다. 여론이 악화되자 빗썸은 긴급 보상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패닉셀로 손해를 본 고객들에게 매도 차익 전액과 추가 10%, 즉 110%를 현금으로 보상하겠다는 겁니다. 거기에 당시 접속한 모든 고객에게 2만원, 일주일간 거래 수수료 전액 면제까지 덤으로 얹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괜찮은 조치처럼 보입니다. 10% 더 얹어준다니 나쁘지 않지 않나요? 하지만 투자자들의 반응은 냉랭했습니다. 아니, 분노했습니다. 돈 말고 코인으로 돌려줘라는 요구가 빗발쳤습니다. 왜일까요? 여기에 비트코인 투자의 본질이 숨어있습니다. 비트코인 투자자들은 단순히 원화 차익을 노리는 게 아닙니다. 물론 수익도 중요하지만 많은 투자자들은 비트코인 수량 축적을 목표로 합니다. 현재 가격이 1억 원이든 2억 원이든 중요한 건 내가 몇 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비트코인의 희소성 때문입니다. 2100만 개라는 절대적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죠. 마이클 셀러 같은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들이 1BTC 1BTC라고 외치는 이유입니다. 달러나 원화 가치가 아니라 코인 수량 자체가 부의 척도라는 거죠. 그런데 빗썸은 현금으로 보상하겠다고 합니다. 내가 1BTC를 보유했는데 거래소 오류로 강제 매도당해서 1억 원이 됐고 거기에 10%를 더해 1억 1천만 원을 준다고 칩시다. 하지만 다음 주에 비트코인이 1억 5천만 원이 되면 나는 4천만 원의 기회비용을 잃은 겁니다. 보상이 아니라 손실입니다. 모든 시장에는 양면이 있습니다. 누군가 금매로 팔면 누군가는 그걸 삽니다. 이번 빗썸 사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7% 폭락하는 순간 재빨리 매수 버튼을 누른 이들이 있습니다. 이른바 줍줍에 성공한 행운 아들이죠. 1억 700만 원의 비트코인을 샀는데 30분 뒤 가격이 1억 3천만 원으로 회복됐습니다. 순식간에 20% 가까운 수익입니다. 1천만 원을 투자했다면 200만 원을 벌었고 1억을 투자했다면 2천만 원을 번 겁니다. 단 30분 만에요. 로또에 당첨된 기분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들은 환호하지 못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출금 버튼 앞에서 망설이고 있습니다. 이거 진짜 내 돈 맞아? 그 거래소가 취소하는 거 아니야? 그 출금 신청하면 막는 거 아니야? 그 불안감이 엄습합니다. 실제로 역사적으로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2016년 이더리움 기반 플랫폼인 DAO가 해킹당했을 때 이더리움 재단은 블록체인을 되돌려 해킹 이전 상태로 복구했습니다. 이른바 하드포크를 통해서요. 이미 일어난 거래를 무효화시킨 겁니다. 물론 이건 블록체인 철학에 반하는 행위라며 엄청난 논란이 됐고 이더리움 클래식이라는 분리된 코인이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빗썸도 거래를 취소할 수 있을까요? 법적으로는 미묘합니다. 명백한 시스템 오류에 의한 거래라면 무효 주장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선의의 피해자는 누구일까요? 저가 매수자들도 거래소가 제공한 정상적인 시스템을 통해 매수한 건데 그들의 거래까지 무효화하는 게 정당할까요? 결국 모두가 피해자입니다. 강제 매도당한 사람도 저가 매수했지만 불안에 떠는 사람도 심지어 아무 거래도 안 했지만 거래소 신뢰가 무너진 걸 목격한 모든 투자자들이 피해자입니다. 이제 이 사태의 본질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떻게 거래소 직원의 실수로 존재하지 않는 비트코인 62만 개가 시장에 풀릴 수 있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거래소에서 사고 파는 건 진짜 비트코인이 아니라 거래소 데이터베이스에 적힌 숫자였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의 진짜 거래는 블록체인 위에서 일어납니다. 블록체인은 전 세계 수만 개의 노드 컴퓨터가 동시에 검증하고 기록하는 분산 장부입니다. 누군가 비트코인을 전송하면 그 거래는 블록체인에 영구적으로 기록되고 전 세계 누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변조가 불가능한 이유죠. 하지만 거래소 내부 거래는 다릅니다. 여러분이 빗썸에서 비트코인을 사고 팔 때 블록체인에는 아무것도 기록되지 않습니다. 단지 빗썸의 데이터베이스에 A 고객 -1 BTC, B 고객 1 BTC라고 적힐 뿐입니다. 이건 블록체인 거래가 아니라 은행 계좌이체와 비슷한 정보 거래입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효율성 때문입니다. 블록체인 거래는 느리고 비용이 듭니다. 비트코인 블록체인은 평균 10분마다 한 번씩 블록이 생성되고 거래 수수료도 만만치 않습니다. 만약 모든 거래를 온체인 안-chain으로 처리하면 거래소는 제 기능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거래소는 보관 모델을 사용합니다. 고객들의 비트코인을 거래소의 콜드월렛에 한꺼번에 보관하고 고객들끼리의 거래는 내부 정보로만 처리합니다. 실제로 출금 요청이 들어올 때만 블록체인 거래를 실행하는 거죠. 이건 효율적이지만 동시에 엄청난 리스크를 안고 있습니다. 거래소가 데이터베이스만 조작하면 존재하지 않는 코인을 얼마든지 생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빗썸 사태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직원이 실수로 62만 개를 찍어냈다는 건 시스템상으로 그게 가능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실수가 아니라 고의로도 가능하다는 뜻이 됩니다. 더 무서운 건 우리는 이게 실수인지조차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거래소의 내부 시스템은 블랙박스입니다. 빗썸이 실제로 얼마나 많은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지, 고객 예치금이 10일로 대응되는지 우리는 거래소의 말만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에 충분한 매수-매도 주문이 있어야 원활한 거래가 가능하니까 거래소가 직접 나서서 물량을 공급한다는 논리죠. 하지만 그 물량이 진짜 비트코인인지 아니면 장부에 적힌 숫자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건 전통 금융의 부분 지급 준비 제도와 비슷합니다. 은행은 고객 예금의 100%를 금고에 보관하지 않습니다. 일부만 보관하고 나머지는 대출로 돌립니다. 평소에는 문제없지만 뱅크런 예금 인출 사태에 일어나면 은행은 버티지 못합니다. 거래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모든 고객이 동시에 출금을 요청하면 어떻게 될까요? 거래소가 정말로 11로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면 문제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일부만 보유하고 나머지는 장부상 숫자로만 존재한다면 거래소는 파산합니다. 암호화폐의 가치는 신뢰에서 나옵니다. 법정화폐처럼 국가가 보증하지도 않고 금처럼 물리적 실체도 없습니다. 오직 수학적 알고리즘과 그걸 믿는 사람들의 합의로만 가치가 유지됩니다. 그런데 그 신뢰의 고리가 끊어지는 순간 암호화폐는 그냥 무의미한 데이터 조각이 됩니다. 암호화폐 커뮤니티에는 유명한 격언이 있습니다. Not your keys, not your coins. 당신이 개인키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 코인은 당신 것이 아니다. 비트코인의 소유권은 개인키 프라이버키로 증명됩니다. 개인키는 일종의 디지털 서명으로 비트코인 지갑을 열 수 있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이 개인키를 가진 사람만이 그 지갑에 비트코인을 전송할 수 있습니다. 은행 계좌의 비밀번호와 비슷하지만 훨씬 더 강력합니다. 은행은 비밀번호를 재설정해줄 수 있지만 비트코인 개인키는 잃어버리면 영원히 복구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거래소에 비트코인을 보관하면 개인키는 거래소가 관리합니다. 여러분은 단지 거래소 계정에 1BTC 보유라는 숫자를 볼 뿐입니다. 진짜 개인키는 여러분 손에 없습니다. 즉, 법적으로는 여러분 것이지만 기술적으로는 거래소의 것입니다. 이게 왜 문제일까요? 거래소가 해킹당하면 당신의 코인도 사라집니다. 거래소가 파산하면 당신의 코인도 증발합니다. 거래소가 출금을 제한하면 당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번 빗썸 사태처럼 거래소가 시스템 오류를 일으키면 당신의 코인은 당신 의지와 무관하게 처분됩니다. 물론 거래소를 쓰는 건 편리합니다. 빠르고 쉽고 직관적입니다. 개인 지갑을 관리하는 건 번거롭고 개인키를 잃어버리면 복구 불가능하다는 리스크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래소에 코인을 맡깁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의 원래 철학은 정반대였습니다. 사토시 나카모토는 2008년 백서에서 제3자 신뢰 없이 PEP로 거래할 수 있는 전자화폐를 제안했습니다. 은행도 정부도 중개자도 필요 없는 시스템. 내가 내 자산을 완전히 통제하는 시스템.
그게 비트코인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다시 제3자인 거래소를 신뢰하고 그들에게 우리 자산을 맡기고 있습니다. 은행을 불신해서 비트코인을 샀는데 결국 또 다른 형태의 은행인 거래소를 신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아이러니입니다. 이번 빗썸 사태는 우리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이 모니터로 보고 있는 그 비트코인 수량 정말 당신 것입니까? 거래소가 내일 문을 닫거나 해킹당하거나 시스템 오류를 일으켜도 당신은 그 코인을 지킬 수 있습니까? 만약 답이 아니오라면 당신은 비트코인을 보유한 게 아닙니다. 거래소를 신뢰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신뢰는 이번 사태가 보여줬듯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빗썸은 이번 사태의 수습을 위해 110% 보상안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돈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무너진 신뢰는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더 근본적인 질문은 이겁니다. 한국의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정말 안전할까요? 고객 예치금을 10일로 보유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부분 지급 준비 제도처럼 일부만 보유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해외에서는 증명준비금 프루프 오브 리저브즈 제도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거래소가 정기적으로 제3자 감사를 받아 고객 예치금을 실제로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겁니다. 블록체인의 투명성을 활용해 누구나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한국도 이런 제도를 도입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투자자 여러분도 스스로를 보호해야 합니다. 장기 보유할 거라면 개인 지갑으로 출금하세요. 하드웨어 월렛에 보관하세요. 불편하지만 그게 진짜 비트코인을 소유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빗썸의 62만 개 유령 코인 사태.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중앙화된 거래소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에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당신의 코인은 정말 당신 것입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